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일종입니다. 불안장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신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불안장애가 1등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상황은 조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은 그만큼 우리와 친숙한 그런 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신질환입니다. 근데 왜 불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왜 있을까요? 불안의 역할은 없고 불안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순기능도 있는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골목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골목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탁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피하게 되겠죠. 그때 역할을 해주는 게 불안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데 옛날에 뭐 그냥 동물들 잡고 살고 뭐 이럴 때는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따분한 상태가 있고 가운데 보시면 최고 상태라고 있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혼란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배짱이 아시죠? 만만디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냥 따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루즈하게 지내고 자기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긴장하고 적절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하고 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뭔가를 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때 순기능을 해주는 그 역할, 원동력이 불안입니다. 이런 것으로 살펴봤을 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능을 내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안이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 그때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안장애는 그럼 공황장애만 있는가? 공황장애는 뭐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그냥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각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뻣뻣하고 계속 긴장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툭 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계속 불안한 범불안장애 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과 조금 다르게 잘 지내다가 한 번씩 극심한 불안을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느끼는 사람들을 공황장애 환자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범불안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왜 공포영화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공포영화 보는 내내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막 있으면 피곤하고 그게 꿈에 나올까 두렵고 과각성 상태로 끊임없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 환자분들과 달리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억울하냐 하면 평소에 멀쩡해 보여요. 아니 네가 무슨 공황장애 환자야? 이런 얘기를 되게 듣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잘 지내고 있다가도 한 번씩 큰 불안을 경험을 하고 이 불안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예기 불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뭐 순기능도 알긴 했는데 그럼 공황장애는 왜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거나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이런 일들이 24시간 여러분들 몸속에서 알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시나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몸이 돌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관장하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 알아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반대작용, 즉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흥분했을 때 올라가게 되는 교감신경, 끊임없이 흥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라앉혀주는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율신경계가 과잉항진이 되어서 교감신경은 잘 나타나는데 이게 억제되는 기전 자체는 뭔가 좀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너무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 안에서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 너무 많잖아요. 눈도 시야도 뭐 좁아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요. 침이 막 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숨도 저희가 뭐 긴장하면 가쁘게 쉬기도 하고요. 심장도 긴장하면 막 가쁘게 뛰었다가 덜컹덜컹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우리 뭔가 긴장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뇨기에도 가서 관장을 하고, 저희 몸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면, 즉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그만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자율신경계는 뇌에서 관장을 하는데, 뇌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머릿속에서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여러분들 현재 지금 자극이, 여러분들한테 가해지고 있는 자극은 굉장히 수백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때 시각적인 자극도 있고요. 청각적인 자극도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영상의 소리 말고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고, 냄새도 있고, 이 등에서 떨어지는 빛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자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그 자극들이 쑥 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시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자극만 가서 쓱 걸러내주게 되는데요. 이때 시상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시각 피질이든 어떤 피질에 딱 가서 이 자극을 알아차리고, 어떤 자극이 와서 맺혔는지, 어떤 자극을 우리가 인지했는지를 알아차린 다음에 해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것은 위험한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안전한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시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로 거쳐서 어떤 우리 기억과 매칭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판단 과정 없이 바로 긴장하게 되는 일들이 불안장애 환자분들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자극이 뭔가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위험한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자극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놀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그냥 별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놀라시게 되는 것들을,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가 가는 곳에는 어떠한 신체적인 증상이 다 동반이 돼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또 오한, 빈맥, 가슴 통증, 숨막힘, 호흡곤란, 이인감이나 비현실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시고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조절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내가 여기서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걱정, 전율감, 떨림, 감각이상, 손발저림, 너무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금이 저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기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증이 가슴 통증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뛰는 느낌, 손발이나 몸이 떨리는 것, 땀이 나는 것, 누가 목을 조를 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메습거리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딴 세상에 온 느낌이 들거나 내가 아닌 듯한 느낌,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오한, 가슴 부위의 통증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미쳐버리거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을
경험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트리거가 딱 있게 되면 10분 이내에 이런 증상들을 최고조로 느끼게 되고 2, 30분 정도 보통 증상이 지속되는 걸 우리가 공황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황 발작이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시면 그때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는 사실 저희가 진단을 내리려면 이 공황 발작,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 이런 게 나타나기 쉽거든요. 아니면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다른 정신질환 내지는 신체적인 증상,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것이 유발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게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2, 30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제 괜찮아지시는데요. 뭔가 불편감, 뭔가 잔챙이처럼 남아있는 이상한 막연한 불안감, 걱정감, 신체적인 불편감 같은 건 이후에도 더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약물 치료입니다. 아이 뭐야 또 뭐 약 먹으라 그래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시간, 이 총체적인 모든 합을 보았을 때 가장 투자를 적게 해도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약물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황장애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공황장애 약물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 치료제는 항우울제이고 순간순간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신경안정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물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냐, 치료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보면 불안증이 확 올라올 때 신경안정제를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현재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치료제에 해당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 이 신경안정제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약물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의존돼서 약 못 끊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항우울제입니다. 아니 나는 우울증이 아니고 공황장애인데 왜 항우울제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우울제는 보통 우울증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항우울제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불안장애에도 쓰고요, 강박증에도 쓰고요, 공포증에도 쓰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쓰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왜 생긴다고 했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서 너무나 흥분이 잘 될 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순간 흥분이 되어 있는 자율신경을 낮추는데 신경안정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깨진 밸런스 자체를 다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 결국엔 항우울제다. 아니 그럼 항우울제만 먹으면 되지 신경안정제는 왜 먹는 거야? 항우울제를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최소 2주, 한 달 이상 되어야 본격적인 약물 효과가 나타나고요. 6주 정도 지났을 때 약물의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6주 동안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때는 우리가 이런 신경안정제, 항불안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요. 항우울제가 이제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신경안정제들을 줄여가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경안정제 먹으면 졸리기도 하고 물론 졸릴 수 있죠. 하지만 불안한 것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낼 때쯤에는 거꾸로 이제 신경안정제들을 감량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 이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분들, 특히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불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전에만 이제 신경안정제를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우울제는 어떤 항우울제를 많이 쓰느냐?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 계열의 항우울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렉사프로, 팍실, 졸로프트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신경안정제도 아티반, 알프라졸람 여러 가지 약제들을 저희가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얼만큼 해야 되냐? 이 얘기는 뒤에서 다른 치료법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교과서에 보면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공황장애 치료에서는 인지행동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인지행동치료를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 저도 뭐 한 8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치료가 무슨 교육이 학교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같이 그런 무서운 증상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내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은 들지만 공황장애로 죽는 환자분들은 제가 정신과에서 10년 넘게 하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황장애를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공황장애 자체가 직접 사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어마무시한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공황장애 특징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로 죽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인지행동치료,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릴렉스하는 법들을 이완요법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저희가 뭐 어떤 방법도 쓰냐면 공황장애를 막 일부러 유발하기도 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빙빙 돌리기도 하고 그 야쿠르트 빨대 있잖아요. 빨대도 그 두꺼운 빨대 말고 조그만 빨대를 가지고 막 호흡을 막 가쁘게 해가지고 공황장애를 일단 공황 발작을 유발시킨 다음에 이완하는 뭐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를 이상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절대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뭐 소화기 내과도 갔다 오고 순환기 내과도 갔다 오고 검사랑 검사는 막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공황장애였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시더라도 많이 편안해 하시고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받아볼 수 있다. 또 막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완요법 같은 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하시는 게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나오는 건 생활습관 교정 잘 해줘야 돼요. 생활습관 교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이 불안한 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내 클릭 한 번에 막 뭐 돈이 막 수억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내가 실수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받기도 쉽고 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 살기 때문에 모두가 약간씩 각성이 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이 각성이 이 불안한 게 다시 내려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습관적으로 선택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더 덧붙일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새 커피 엄청 많이 먹죠.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사실 불안장애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카페인이 사실은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게 또 심박수를 실제로 높이거나 그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 자체, 이 각성시켜지는 과정 자체를 불안으로 인지하고 공황 발작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환자분들께 커피를 일단은 드시지 말라. 커피가 너무 당긴다. 그럼 디카페인 커피를 드셔라. 그래도 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나면 그때 연한 커피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술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불안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일종 불안도가 있는데 술을 먹으면 불안도가 확 낮아집니다. 긴장도 안 하고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술을 먹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안도가 내려가거든요. 하지만 이 불안도가 술이 깰 때 쓱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원래 갖고 있던 불안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타고 넘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불안도가 변하는 속도 자체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숙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불안이 사실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사이클이라든지 뭐 다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아이 술 먹으면 마음 편하던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두세 시간 뿐이지 이외에 미치게 되는 여파 자체는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불안장애가 있게 되면 사실 우울이 동반되는 경우 되게 많아. 아이 나 불안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못 봤죠. 불안하게 되면 기분이 떨어지고 우울하게 되는데 이 우울에도 사실 술은 쥐약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인관계에서 윤활유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술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거 자체를 즐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 잘 먹고 잘 자고 제때 일어나고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끊고 빨리 고친 다음에 연하게 다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술은 드시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면 모든 정신질환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즐거운 일도 잘 찾으셔야 되고요. 나를 신나게 해주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찾아서 내가 좀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내 기분을 다시 좋게 해주는 것들,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하셔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옆 사람 붙잡고 얘기도 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예후가 어떻게 되냐, 코스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많은 예시들을 말씀드릴게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은요, 처음에 병이 생기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황장애인지 잘 모르세요. 그나마 요새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었다,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그나마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좋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상들까지 있는지까지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고생하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과에 가서 뭐 내시경 받고 심전도 하고 24시간 홀터 검사 받고 물론 이런 과정 자체가 그럼 다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런 데서 다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 공황장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공황장애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이제 과를 전전하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어쨌든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저 버스를 탈 때 너무 힘들어요. 터널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을 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버스 못 타는 분이 지하철도 못 타고 모두 못 타고 모두 못 타고 생활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 진단을 붙일 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광장공포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동반이 되지 않은 공황장애로 나눴었는데 사실 요새는 독립적인 질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두 개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조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이러다 보면 생활의 반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지 않고 회사 나가는 것도 어렵고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다 하는 게 좋나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나요? 저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치료를 받고 조금 이겨낼 만한 힘이 생겼을 때 약물 치료를 충분히 받고 인지행동 치료를 충분히 받고 머리로 다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제약이 되었던 이런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땅 따먹기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내가 잃었던 영토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영역을.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붙어서 힘도 났을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닐까 마음이 약간 이게 이겼다 저게 이겼다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억지로 해보면 되는데 처음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억지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황발작을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더 하게 되고 이러면서 치료가 더 지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한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생활 습관의 교정, 스트레스 매니지 이런 것들을 잘 해가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거꾸로 이런 것들을 다시 극복하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는 좋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이제 조금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속도가 굉장히 잘 붙어요.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 또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자, 6개월만 치료하자, 1년 치료하자, 2년 치료하자 뭐 말들이 많은데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탁 끊어버리면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치의랑 상의한다고 뭐가 바뀌나?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약물은 저희가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쓰고 안 쓰고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줄이느냐, 줄이고 나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어도 증상이 다시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보고 추가 감량하고 정말 자신이 생겼을 때 약을 딱 끊어야 되고 끊기 전에 중요한 무기를 주치의와 함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명상 같은 거, 스트레스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내가 내 생활에서 자신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약물을 끊더라도 내가 잠깐 불안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내고 계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랑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셔서 이 증상이 뭔지 문의해 보신다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